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후보 등록을 마친 여야가 목요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저마다 민생 우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 또 공천 취소 등 해소할 리스크는 여전한데요. 국회 반장들의 날카로운 취재를 담은 총선 이 안에 있다 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투표로 따돌림 대상을 정한다. 드라마를 모방한 신종 따돌림 현상이 학교 내에서 확산하면서 가정통신문에까지 관련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사건, 사고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큐 북한 동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대북공조에 균열을 내고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이 납북자 문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밝혀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 담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고 하고 더는 해결할 것도 없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연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로 북한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존중한다면 북한의 자위력 강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본의 안보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오자 기시다 총리는 해당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일북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담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한미일 대북공조에서 일본을 약한 고리로 삼아 균열을 내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일단 김여정이 내세운 전제 조건은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본 측의 가장 시급한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김 부부장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주권적 권리에 간섭하지 말라는 건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 부분 역시 일본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기시다 정권 역시 북일 정상회담을 반전 카드로 외교적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북 접촉을 포함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 축소도 예고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병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전공의 면허 정지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의대 교수 단체들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각자 내는 곳도 있고 모아서 한꺼번에 전달하기도 하는 등 대학별로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를 하겠다면서도 외래 진료와 수술에 관한 근무 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각 병원에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근무 시간이 축소되는 만큼 환자들의 수술이나 진료가 줄어 의료 차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오늘 사직서를 모아서 내일 대학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후 늦게 총회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로 예정된 면허 정지 통보는 미뤄지는 겁니까?
네, 정부는 그동안 의료 현장에 돌아오라는 명령에 불복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사전 통지를 발송해 왔는데요. 이달 초 통지를 받은 전공의들은 의견 제출 기한이 오늘 마감돼 내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와 의료계와의 대화 추진을 모색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당장 시작하지는 않고 대화가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일단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조규용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의정 간 대화 준비에 착수했다며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그러나 증원 철회가 먼저 이뤄져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의사가 있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뒤집어 말하면 증원 철회가 없는 한 대화가 어렵다는 말이어서 당장 의정 간 대화가 시작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전공의 사직 사태로 민간 병원에 파견된 공보위 명단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건을 공개한 인물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공보위 명단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인물은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보위 파견자 이름과 소속 등이 담긴 문건이 올라왔고 경찰은 정보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가 담긴 명단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대표가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김호 씨를 소환했습니다. 앞서 메디스태프의 다른 임직원 2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전고 수련 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이름 등이 적힌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의사단체 등과 대화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재 행보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국민 고통 해소 차원에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총선용 시나리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의정 갈등 중재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다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언급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방향성 자체는 국민 뜻과 부합하는 만큼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이용하려는 민주당과의 차이라며 야당을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속도 조절론과 여당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0년 동안 1,004명 증원 등 방안을 제시했고 윤상현 의원은 안 의원과 인효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등 의사 출신이 나설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내 움직임을 총선용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애초 의료 공공성 증진보단 정치적 목적으로 문제를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다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 당이 수습하는 형태로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 있는 국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 관련 찬성 여론을 고려해 직접적 반대는 자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대화 상황을 일단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또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앞두고 선거 전 열기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죠.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은 한강벨트를 방문하며 이 격전지 힘싣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저출생 관련 정책 발표로 중도층 표심 잡기에도 돌입했는데요. 이 저출생 정책 소득 기준을 폐지해 맞벌이 부부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고 이 다자녀 지원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이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이 대학 등록금 면제 등이 담겼습니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한 비용 관련 질문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한에 대한 비판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부작용은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25만 원 주는 건 물가를 올릴 겁니다. 더 사람들을 고통받게 할 겁니다. 0.5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건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경남 등 이 낙동강 벨트 공략으로 PK 격전지 순회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이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주장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이 지역 균형 발전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물가가 본격 하락하고 있다는 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송 인터뷰를 겨냥해 이 대통령 말에 물가를 끼워 맞춘다며 이 정권 심판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8일은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네라고 했던 그날 같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만드는 거 아닌가요? 민생경제, 지역균형 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동의 없이 보관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연대하겠다며 이른바 몰빵론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비례투심 단속을 견제했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연설회를 열었고 이 총선 슬로건을 발표한 개혁신당은 이 썩은 도끼로 썩은 나무를 벨 수 없다고 여야를 동시에 비판하며 이 제3지대 존재감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서울 중성동 을로 가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판세 예측이 힘든 이곳에서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종로와 마주한 이곳, 명실상부 수도 서울의 중심인 중구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이름 있는 정치인들을 배출해낸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는 인구 감소로 인접 생활권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과 합쳐져 서울 중성동을 하나의 지역구로 재탄생했습니다. 선거구 통합 뒤 치러진 역대 2번의 총선에서 여야가 한 번씩 승기를 바꿨고자 현재는 민주당 지역구이지만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데다 비교적 최근 치러진 20대 대선과 제8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민심이 기울며 결과 예측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른바 스윙부터 지역구인 겁니다.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현역 의원인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삼선 의원 출신의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가 맞붙습니다. 이렇게 또 매일 아침 나오시는 거예요? 아유, 네.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큰 소리만 하면 했지요. 그렇죠. 저기 앞에 서 있고 막 인사할 때. 예. 서울 내에서도 특히 여론 변화가 빠른 곳으로 평가받는 만큼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을 잡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문제도 뭔가 조금 더 민생의 삶을 더 들여다보고 진짜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지 이런 정책을 이제 기획하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예측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각 정당만의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 바로 한강입니다. 서울 마포, 용산, 동작, 광진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묶이는 이 지역은 부동산과 경제, 교육 이슈에 민감한 곳으로 꼽힙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돌보는 부분에 저희 성동에서는 솔직히 그런 부분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세금을 좀 조금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세금 나오는 거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고 서민들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살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야 후보들도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실거주자를 위한 종부세 부담 기준 완화와 만 1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성장수당 지급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지금의 현재의 12억 기준을 공시지가로 16억으로 제가 완화하는 것이 제1 공약이고요.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는 서울 남상고도 제한 완화를 통한 일대 낙후 지역 재개발과 돌봄 사업 지원 확대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철진하고 낡은 규제, 우리 중구 성동 의뢰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아직 민심의 물결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두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결전의 날,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용인 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인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연말에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조속히 건설할 것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 방산협력 관련 일정으로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종섭 대사와 방사청장이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면담 시간과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공관장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는 이번 주 후반쯤 열릴 예정입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13일간의 혈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치부 여야 반장과 함께하는 총선 이 안에 있다. 오늘도 이종원 반장, 안윤학 반장 두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가 거의 임박했어요. 한 보름 정도, 보름여 남았는데 한번 정리하는 겸 여야 반장이 각 정당에 이건 조금 좀 지적하고 싶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통상 이제 스피커라는 말을 쓰잖아요. 스피커? 어떤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안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대표 스피커 역할을 독점했었거든요. 사실은 어제 선대위에서도 이런 그 스피커를 좀 다양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다고 해요. 그런 논의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화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런 필요성이 언급된 건데 사실 최근 2주 사이에 이제 뭐 이중섭 대사 문제라든지 이 황상무 전 수석 논란이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 중도층 이탈이 좀 있었던 이유가 이 한동훈 효과가 좀 시들해진 면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뭐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 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대부분 기자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갖게 되는데 네. 국민의힘과 관련된 질문을 하더라도 대부분 답변이 이 민주당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기승전 이재명이냐 이런 좀 그 평가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메시지 확장성을 좀 제한한 결과로 귀결이 된 건데, 그래서 요즘 이제 추가 스피커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로서 추가 스피커로서 이제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유승민 전 의원을 꽤 중용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 뭐 경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과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관철시키지 못했는데, 이미 근데 선대위 지금 구성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자리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고, 그나마 한 가지 여건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이 국민의 미래 이 위성정당이죠. 비례대표 네. 위성정당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이종원 반장은 일단 여당에 대해서 원톱 스피커인 점이 좀 아쉽다라는 지적이었고, 야당 안윤학 반장은 어떤 점을 좀 네, 찝을 수 저희 있을까요? 야당 입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에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등판하면 좀 중도층 민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 근데 다행인지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네. 야당 뭐 그래서 등판하지 않는 걸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심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인데, 저희는 알다시피 이제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톱 체제로 가면서 선거 지원 유세, 선거 지원 등에서 이제 부담이 좀 덜한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덜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또 말씀하신 그 스피커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입과 행보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쏠린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기사도 이제 그거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토일 사이에 있었던 약간 말실수랄까 좀 사과한 부분도 있었는데, 강원 서도 무슨 전락 발언이라든가 셰셰 뭐 중국말로 감사하다는 뜻의 그런 발언 자체가 조금 아쉬웠던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중도층 민심 이반이나 아니면 지지층 결집을 와해시킬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발언은 아니었는데, 다만 이제 선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다. 이제 이런 게 누적되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또 모 의원은 오늘 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사과하는 발언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이전에 뭐 공천 잡음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다시 상처를 해집는 건 좀 구문 같고,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 좀 톤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대담에서 평론가들도 앞으로 남은 변수가 뭐냐 했을 때 대체적으로 말실수, 대표들의 어떤 말 관리, 언행 관리를 좀 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뽑은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네, 리스크 해소 안간힘 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스피커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스피커가 토요일에 잠시 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중재자 역할로 나섰거든요. 의정 갈등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바로 반응을 했는데, 사전 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관계자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일정 부분 교감은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토요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았거든요. 요새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서 온종일 시간을 쪼개서 좀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떤 전략 구심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전망은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 핵심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그날 사실상의 어떤 전략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 반등의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등의 계기가 그날의 이슈였고, 네. 결국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의정 갈등을 우리가 이슈로서 부각시키자 이런 의견 일치를 봤었고, 이러한 점들이 대통령실과도 좀 이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출구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여당에서도 지금 새로운 이슈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그 의견이 좀 맞는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최근 논란이 좀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로 본격화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정 갈등, 좀 좁히면 유난 갈등 이렇게 언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2라운드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판정승,
사실상 완승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 이 국면 이후 또 다른 당정 갈등이 좀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반장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 오늘 오전에 그 의대 교수 그 협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일단은 2,000명 증원 방침 철회해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2,000명 증원은 이미 뭐 대학 배정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운신의 폭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죠, 사실. 이 세부 의견을 그럼 조율하다 보면 당연히 당정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한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정 갈등을 걱정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당장 중도층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그렇죠. 중도층 지금 수도권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일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전략이 있잖아요. 네. 일단 대형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해서 관철시킬 경우에 거기서 어떤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건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또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제 뭐 편하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지금 그만큼 지금 여권에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실점이 될지 득점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금 파국으로 치닫는 걸 좀 시간을 버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역시 좀 악재나 리스크 해소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합니다. 한동안 공천 문제로 좀 시끄러웠는데 잠잠했다가 다시 물론 좀 결은 다르지만 공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23일 밤이죠. 세종갑 이영선 후보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그 공천 취소 자초지종을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민주당이 그 이영선 변호사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한 거는 21일 밤 8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21일하고 22일이 선관위 후보 등록 시점이었는데 선관위에서 그거를 자료를 다 받고 공개를 한 시점이 8시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8시 이후에 그 민주당이 검증을 했죠. 근데 이영선 후보만 검증한 게 아니라 당 제출 자료와 선관위 제출 자료를 두 개를 다 전 후보 240여 명의 전 후보를 갖다가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는 총선 상황실이었고요. 김민석 의원이 지금 상황실장으로 있죠. 네. 상황실에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자료 비교 대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왜 이걸 했느냐 그러면 근데 민주당이 사실 부동산에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갭 투자나 그 다음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있었던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문제라서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이영선 변호사가 당 제출 자료랑 선관위 제출 자료가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랑 오피스텔을 신고를 당연은 했는데 실제로 선관위에 제출한 거는 아파트 4채. 한 채는 본인 명의고 다른 3채는 공동 명의, 그 아내와 공동 명의. 그리고 오피스텔도 6채나 나왔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실수나 누락으로 한두 채가 차이가 나면은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소명을 받으면 되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크니까 8채인데요, 지금 더하기를 해보니까. 그렇죠. 예,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게 오전에 그렇게 파악이 됐고 대표한테 보고가 된 게 토요일 아침, 23일 토요일 아침에 대표한테 보고가 됐고 이게 이제 당 지도부가 부랴부랴 이제 급하게 논의를 했죠. 그리고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던 거죠. 네. 뭐 일단 결정 자체는 빨랐는데 그 과정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좀 아파트 신고 건수가 좀 차이가 큰데. 자, 공천이 확정되고 후보 등록까지 아까 본 대로 마친 상황이었는데 당내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후보 등록이 끝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후보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우호적인 무소속 후보라도 있었으면 그 후보를 미는 전략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소속 후보조차도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당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워딩 먼저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정말로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이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 그 사실을 공당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 이런 말도 있었고. 네, 그거는 후보를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취재하면서 그 간만에 저 당 관계자들한테 육두문자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요? 당 관계자들이 네. 그 후보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맹비난을 할 수준으로. 아, 어떻게 당을 속였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는 괘씸하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 선관위 어차피 자료 제출할 거를 당 제출 자료를 왜 도대체 이렇게 냈느냐. 그래서 변호사니까 이 관련 사실을 관련 법 조항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네. 그래서 선관위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당선 무효가 되니까 FM대로 한 것이고 당에는 아니 공천받고 후보 등록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자세가 아니었냐는 의심의 눈길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괘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제 뭐 부동산에 이제 민감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 선거판이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그 여론이 많았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또 형식적으로 소명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명이 그 본인 아내 탓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 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본인 공동명의 아파트도 이제 숨긴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랑 공동명의 아파트, 그러니까 본인 것만 숨겼으면은 본인께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아내 것만 숨겼으면 모르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본인 거조차도 이렇게 숨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만장일치로 거의 당 지도부가 이거는 공천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소명할 합니다. 때 아내 탓을 했다. 네. 아내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 아무튼 이영선 후보 취소로 검증 부실 문제가 또 불거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게 안 걸러졌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이렇게 사실 이 세종갑 지역 판세 같은 경우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예, 많이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예, 많이 유리한 지역이 있는데 사실 그 검증 부실 문제가 또 다시 한번 터졌는데 네. 이번에 또 처음 약간 전례가 없는 사례긴 한데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체납 기록, 세금 체납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와서 네.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부동산 보유 내역은 사실 국토부가 아닌 이상 이게 당에서 검증할 방법이 사실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관위 자료가 이번처럼 다 제출되기 전까지. 그래서 어차피 선관위 자료도 제출하고 하니까 당 입장에서는 이영선 후보를 거의 100% 믿었던 거죠. 설마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까? 네. 그렇게 해서 공천을 진행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에 이제 민감하니까 이렇게 검증을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는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그 당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를 좀 더 걱정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수진 변호사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검증을 할 때 변호사 판결문, 본인이 이제 변론을 했던 거를 판결문을 다 받아서 검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동산 내역은 대체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거를 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제도 개선 문제에 있어서도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판세는 아무래도 그 농산 계룡 금산에서 이제 지역구를 옮겼던 세종갑으로 옮겼던 새로운 미래 이종민 의원이 이제 유리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은데요. 다만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탈당한 인사라 이 물민 여론이 실제로는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지는 좀 여론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총선 앞두고 국회 여야 반장과 함께하는 총선 이 안에 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10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지난주엔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당정 갈등의 한 축이었던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여당 내에서 화두였고 그 중심엔 대통령실 주기한 민생특보 임명을 놓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논란이? 지난주 저희가 이제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방송할 때 이제 네.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의 대단히 노골적인 불만 표시다 이렇게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뭐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사실 주기한 특보가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요. 그래서 근데 또 특보로 임명된 시점이 이 비례대표 명단에서 완전 이제 배제가 최종 결정된 다음 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보좌관이라는 게 특보라는 게 이제 특별보좌관의 줄임말이고 네. 특별보좌관이라는 게 결국엔 뭐 이 무보수의 이 비상근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네. 그 자리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임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대단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근데 당내에서는 뭐 이렇게 큰 목소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권성동 의원이
뭐 지금은 이제 조금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원조 친윤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주기한 특보 임명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의원들 단체 대화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좀 보시면 이 단합을 좀 강조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는 댓글도 한 5-6개가 달렸고 네. 그 이후로 별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단합을 강조했다는 건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메시지로 보내드렸는데 네. 지금 당정 갈등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파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일어났던 상황이었잖아요. 뭐 친윤석열계, 친한동훈계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좀 봉합하고 이제 선거 전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듭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 그 당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댓글들 달다 보니까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노골적인 불만 표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정 갈등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참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단언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예, 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주기한 특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종합한 요지는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비례 공천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 모든 공천 과정이 사실상 이 지도부 의지대로 관철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공천을 사실상 주도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 장동혁 사무총장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 친윤계 핵심이라는 이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격까지 하면서 이렇게 반발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난주 제 금요일로 기억하는데 이 장동혁 사무총장이 지역구에서 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 장동혁 사무총장 간의 아주 끈끈한 브로맨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 화면 준비했습니다. 그 두 분이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네. 아이고 저기요 잠깐만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입니다. 저는 장동혁이 1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브로맨스가 어떤 몸동작으로 바로 전해지네요. 예, 뭐 제가 두 분 다 잘 아는 분들이니까 네. 아주 뭐 훈훈하게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본 장면 중에 가장 뭐 재밌게 본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딱 느낀 게 우리는 갈 길 가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총선까지는 이 당정 갈등이라는 게 당연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겠지만 네. 총선 이후엔 이 승패에 따라서 후보풍이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후폭풍인데 강북을 얘기인데 사실 다른 전국대담에서 워낙에 강북을 지역에 대한 박용진 의원에 대한 얘기 또 한민수 대변인에 대한 해석을 여러 하고 있습니다만 좀 취재 물밑에서 좀 취재된 내용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정말 일각에서 해석한 대로 한민수 밀어주기 큰 그림 빅픽처입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네. 취재 입장에서 보면은 결과론적인 해석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한민수 대변인이 이제 공천을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그 조수진 변호사의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은 사실 당 지도부 전화를 돌려봐도 알았던 그 인사들이 거의 없었던 거, 잘 몰랐어요. 알면은 공천을 하지 않았겠죠. 이게 네. 언젠간 터질 거고 터지면 선거의 악재가 되니까. 그래서 알았으면 공천을 했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천당과 지옥을 한 4번 정도로 오갔습니다. 저랑도 같이 계속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일일이 다 어느 지역에 거론됐다는 거는 공개를 좀 할 수가 없는데 다만 경기, 서울 등 여러 지역구에 후보로서 거론이 됐고 네. 그 지역구에 한민수 대변인을 넣어서 여론조사도 돌렸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대충 얘기 들었는데 공개할 수는 없고 하지만 번번이 이제 후보직 확정을 못 지으면서 사실 막판에는 그 한민수 대변인이 반포기 상태였어요. 이제 공천을 못 받고 이번에는 의원직을 맡을 수가 없겠구나. 뭐 이렇게 포기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조수진 변호사 논란이 터지면서 공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선 시간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최종으로는 2사람이 후보에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민수 대변인과 또 다른 한 인사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오늘 그 인사랑도 통화를 했었는데 네. 두 분이 이제 올랐는데 물론 두 분 다 친명 인사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 다 친명 인사인데 원칙은 경선 탈락자는 배제,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은 안 된다.
이게 왜 패자부활전은 안 되냐면 그럼 박용진 의원이 다시 소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분도 패자인데 왜 이분은 공천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친명 두 인사, 경선에 뛰었지 않았던 선수들로 해서 2명이 올랐고 결국 최종 후보 2사람은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뭐 당 공헌도라든가 그다음에 인지도, 그다음에 권리당원의 여론, 그다음에 더 이상 이 사람이 검증이 필요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 다 감안해서 이제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한민수 공천 주기 위한 큰 그림은 좀 다소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개연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 지옥만 간 박용진 의원에 가려져서 천당과 지옥을 간 한민수 대변인이 좀 가려진 측면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박용진 의원과 한민수 대변인을 비교하기엔 좀 처한 처지가 많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기준 총선 판세까지 한번 들을 텐데 여야 두 반장과 함께하는 이번 시간 참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내일 투표하면 여당에 좀 아무래도 힘든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드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번 주 일단 여당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대로 읽어드리면 일하게 해달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거로 교통정리가 됐다. 일단 당정 간에도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고물가 대책 관련해서 당정 협의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대단히 많은 공약들을 직접 소개를 했잖아요. 뭐 어제는 금투세 폐지를 얘기했고 오늘은 저출생 대책 등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이번 주 또 관심이 가는 포인트가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이제 취임한 뒤에 직접 해서 이제 선거 앞두고 인사를 드린다는 예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수도권 표심이 중도층 표심이 대단히 민감한 시기인데 결국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는 건 이 전통적 지지층 어떤 결집을 노리는 그런 행보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수도권 중도층 표심이 끌어올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제 여당 기조는 정책으로 간다고 했는데 민주당 반응을 좀 들어보니까 좀 진작 좀 하지. 오늘 김부겸 전 총리도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작 좀 하지. 정책으로 했으면 진작해서 기획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민심을 밀어붙이는 뭐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게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선거 판세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조국 혁신당과 합쳐서 한 160석 이상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자체 분석들이 좀 있는데 그거 조금 기대감을 더 갖는 인사들은 조금 더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아니기도 하고 다만 이제 함구령은 내려진 상태고 역시나 왜냐하면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을까봐 뭐 그렇게 함구령이 내려졌고 오늘 출연 나오기 전에 이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한테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네. 이번 선거를 규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코로나 선진국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습이 될 국면이었잖아요. 선거 국면이. 해서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묻지마 선거였다면 지금 물밑 여론을 보면 현 정권에 대한 네거티브, 부정적인 묻지마 선거인 것 같다. 그런 밑바닥 여론이 있다. 이게 뭐가 더 무서울지는 표를 까봐야지 알겠지만 여튼 이런 물밑 여론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표의 이제 말실수 부분도 많이 평론가들이 지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위태위태하지 않느냐, 좀 걱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야당은 평가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좀 프레임을 잘못 잡은 건 아니냐. 2016년 당시에도 제가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당 분열상이 사실 더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당을 했거든요. 국민의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야당은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네,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채널 또 다른 유튜브에선 들을 수 없는 총선 이 안에 있다. 여야 두 반장과 함께했는데 목요일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자유통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는 예비 후보자의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예비 후보자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서 특별당비 논의가 오간 사실은 일부 시인하기도 했는데 오랫동안 특별당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처벌 사례를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22일 이번 총선 비례대표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이자 현역으로 당 공약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처장이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틀 전인 지난 20일 당 고문인 전광훈 목사는 예비 후보자 20여 명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일부 후보자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정확한 액수를 써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냥 비밀이야, 비밀. 비밀로 내가 이 특별당비를 얼마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내면 그걸 참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비밀을 전제로 액수를 참조하겠다고 강조해 자발적인 특별당비 논의로 보긴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비 후보자 A씨는 앞서 일주일 전 당 공천관리 책임자가 5억 원을 내면 앞순위를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말을 하며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제가 목사한테 언지를 드려서 다음 주 중으로 근데 5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야만 이제 순위가 앞에 딱 갈 거라고. 결국 A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특별당비를 받으려 한 게 불법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전 목사는 과거부터 법을 피해온 방법이라며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당비에 서수가 있으면 그건 명백히 불법이고요. 아니라니까 내가 더 잘알지 5번 했던데 내가 과거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법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당비는 당원마다 자발적으로 당의 운영을 위해 내는 돈이지만 과거 관행적으로 받은 특별당비가 대가성이 인정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선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 등 모든 정치자금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후보자 추천을 약속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엄연히 법에 어긋납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사고파는 행위는 오롯이 유권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또 그러고 해당 당사자 외에 다른 후보들에 있어서도 공천 헌금이 수수되거나 알선된 정황이 더 파악되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 목사는 휴일 광화문 예배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이번 공천 헌금 의혹을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제보자 A씨와 YTN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우리가 5억의 헌금을 처음에는 7억 한다 그래서 7억을 할 테니 당선권 안에 번호를 줄 수 있냐. YTN 잘 들어. 내가 말하는 이것은 왜 보도 안 하냐.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처벌할 거라고. 공천 헌금 의혹을 공개한 후보자 A씨 측도 이번 주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관계자 등을 선거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와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가슴 부위를 또 어머니는 옆구리 쪽을 다쳐 각각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B씨는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가 이번에는 대마를 피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래퍼 A씨는 오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음악실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지난 1월엔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용기를 전자담배에 장착해 흡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식품기업 SPC의 허영인 회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미 SPC 황재복 대표를 노동조합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의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내부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의혹의 정점에 허 회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만 3차례 불렀지만 허 회장은 업무를 이유로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임한 황재복 대표 측 변호인이 허 회장 변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 그동안 황 대표 진술과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검찰 조사에 대비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SPC를 둘러싼 논란 이뿐만이 아니죠. 재작년 10월에는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다른 계열사인 샤니 공장에서 빵 반죽 기계에 끼인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두 사고 모두 안전 설비나 경보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딴 사망 사고의 허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이 됐죠. 그러나 그때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가 따로 열린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샤니는 제가 퇴직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거의 대표이사 때 완전히 그 일임을 하고 책임 경영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생겨서 너무 그 안타깝습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검찰 소환에도 수차례 불응하다가 출석한 허영인 회장. 어떤 모습일지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서 결국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내 버스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결렬로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서울시 버스노조는 지난 23일 총회를 열어 오는 28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노조는 임금 수준 개선 등 조합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임금 협상에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남부지방에서 벚꽃 축제가 속속 열리고 있지만 화려한 벚꽃 대신에 꽃봉오리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3월 초반에 꽃샘추위가 심했고 또 비도 자주 내리면서 일조량이 부족했던 것이 벚꽃 개화가 늦어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 지난 주말 개막했지만 화려한 벚꽃 대신 꽃봉오리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년 상황을 고려해 개막일을 개화 예정 시기보다 조금 앞당겼는데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이 때문에 축제 기간을 늘리거나 개막 전 일정을 연기하는 지자체가 속출했습니다. 매년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올해 겨울이 따뜻해서 올해는 축제 일정을 좀 앞당기게 되었는데 벚꽃 개화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지게 되면서 부두개학의 일정을 좀 일주일 연기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가 늦춰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3월 시작부터 중반까지 예년보다 심한 꽃샘추위가 잦았습니다. 여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개화에 필요한 일조량이 크게 부족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벚꽃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아주 단기적인 장기적인 날씨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때 필 때 이 기온이라든가 일조량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좀 일조량도 낮고 기온도 낮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인데. 애초 벚꽃 개화 예상 시기는 부산 3월 25일, 광주 3월 27일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화는 1일에서 3일가량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고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은 벚꽃 개화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중부지방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난 주말과 휴일,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 서울의 벚꽃은 예상대로 4월 초에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1,50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 등에 나서면서 사과 소매 가격이 다소 내렸지만 도매 가격은 내리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들은 도매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최상목 부총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의 사과 농장. 10년째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박군희 씨는 떠들썩한 사과 대란 소식이 반갑지 않습니다. 지난해 냉해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다소 생기기는 했지만 요즘 금값이 됐다는 사과값을 손에 쥐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농가에서 사과들은 구정을 기점으로 다 나가고 없습니다. 저렇게 대란이 나서 가격이 저래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사과들은 유통에서 어떤 그런 매점 매석에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1,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에 나서면서 사과 소매 가격은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매 가격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농민들은 산지와 도매 가격 차이가 지금도 3배에 달한다며 왜곡된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수의 도매 시장 법인이 독점하고 있는 농산물 경매제 등 현재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과 가격 폭등과 같은 사태는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 마진이 불어나는 유통 단계를 단축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농협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산지 판매 단가를 정할 때 도매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농협, 유통법인의 협의 구조를 통해 적정 가격을 정하고 도시 농협의 역할을 높여서 농산물 직접 판매의 거점이 되도록 규정하는 거. 정부도 유통구조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이상기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유통구조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과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다 강화하는 그런 대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 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자체 정책 보고서 대상으로 이커머스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불공정성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230조 원에 육박하면서 한 해 만에 8% 넘게 늘었습니다. 쿠팡이 물건을 직접 사서 빨리 배송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더니 최근엔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저가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만에 27% 증가한 온라인 직구 가운데 중국 비중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국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물론 가품과 부실한 반품, 환불에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데다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시장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올해 처음 직접 발간하는데 그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함께 이커머스를 추가한 겁니다. 기존에 공정위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나 내부 참고용이 많았다면 이번 실태조사는 기초 연구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쟁 상황을 분석해서 그 분석 결과를 외부에도 공개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4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뒤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연말에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이은 이번 행보는 중국 플랫폼의 반칙에 대한 대응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총선을 16일 앞둔 정치권 소식으로 뉴스큐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의 한강벨트, 또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벨트가 있는 PK 지역에서 새몰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생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장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18일부터 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만드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민 눈가림한 물가를 억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심기 경호할 시간 있으면 탁상오리 행정 그만두고 당장 시장에 나와서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총선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마이크 없이 이렇게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바로 선거법 때문입니다. 현행법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와 같은 확성기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야 대표 모두 이 법 조항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이 나라 주권을 위임받아서 5년의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정말 온 정성을,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대통령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현장 기자회견 함께 보셨습니다. 현장 기자회견이란 명목으로 마이크를 들긴 했지만 사실상 발언 내용은 선거 유세와 다름없다는 거죠. 또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날 마이크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거 막아야 합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런 발언을 한 건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는 거죠. 결국 이 발언 내용이 선거운동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이 여야는 서로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또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용인을 홍정석 전 예비 후보의 모습을 지금 함께 보시겠는데요. 자, 지난 2월 공천을 심사받는 자리에 푸바오 탈을 들고 온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이 용인 지역에 에버랜드가 있어서 이걸 쓰고 시민들과 만났다는데 옷은 입지 않고 탈만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는 과정에서 못 쓰는 기간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탈은 되고 복장은 안 된다는 선관위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조금 변호사로서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네, 선거법 규정상 표지물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100cm 이하여야 하는데 이 선관위가 탈과 복장 모두 표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중에서 규격에 맞는 탈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예비 후보 시절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랐다가 선관위에서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고요. 또 민주당 안규령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노래를 불렀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선거법. 때로는 아리송한 측면도 있지만 여야 대표와 후보 모두 꼼수 쓰지 말고 철저히 잘 지키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투표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지만 용지에 도장을 찍고 또 투표함에 넣는 일이 벽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발달 장애인 유권자들인데요. 총선 앞두고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연습이 한창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이들. 신나게 박수를 치며 웃다가도 강연이 시작되자 사뭇 진지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 이야기 하려고 해요. 다음 달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준비에 나선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이렇게 모의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들어가는 발달장애인 유권자 오성환 씨. 작은 투표용지 안에서 내가 투표하고 싶은 후보와 정당을 찾고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는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투표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투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려웠어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는 낯설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작은 칸안에 맞춰 도장을 찍는 것도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배우고 몸으로 익히다 보면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모의투표 체험을 해보니 참여 정권이 우리에게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선거 공보물을 쉬운 설명과 그림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인데 의무는 아니라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의 건의사항과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직접 뽑는 선거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소외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오늘의 사건 사고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대낮에 농가 창고에서 농산물을 훔쳐갔다는 제보가 들어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논산 등화동의 한 주택에 침입을 해 창고에서 40kg짜리 들깨 포대를 들고 달아났다는 제보가 경찰로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남성이 창고에 있는 농산물 포대들을 예리한 물건으로 훼손한 뒤 가장 값이 나 보이는 물건을 훔쳐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는 안산 양상동을 지나던 SUV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50대 운전자 A씨도 다친 곳은 없었지만 사고의 여파로 일대 도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전 9시쯤엔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열차 고장으로 20여 분간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오금역에서 출발하려던 상행선 열차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장이 나 승강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길 열차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후속 열차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고 그 여파로 다음 열차들도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크레인이 무너져 사망 사고가 난 울산 온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크레인과 주변 크레인 2기 등 모두 3기로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옮겨 싣는 용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컨테이너 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전담 통역사였죠. 미즈하라 이페이의 도박 절도 혐의 관련한 파문이 더욱더 번지고 있습니다.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자 지금까지 침묵을 이어왔던 오타니가 내일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또 학생들의 투표로 학교 폭력을 가한다는 드라마 속의 설정이 실제 교내에서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오타니 쇼헤이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해고당했는데 불법 도박과 절도 의혹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지금 이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 경우에는 지금 오타니 선수의 자금을 훔쳤거나 아니면 둘이 모종의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거액의 이제 금액을 불법 도박업자에게 송금을 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타니 선수가 어디까지 인지를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는요. 첫 번째는 오타니 선수의 계좌로부터 불법 도박업자에게 송금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불법 도박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이 미즈하라 쇼페이 이페이의 경우에는 지금 혐의점을 인정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미즈하라가 인정을 한 부분인데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타니가 이 450만 달러를 도박업자에게 직접 송금했느냐 아닌 거냐 이 부분일 텐데 좀 말도 좀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본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타니 선수가 본인에게 직접 이제 돈을 건네게 되면 내가 또 도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가 직접 그 업자에게 송금을 했다. 본인의 컴퓨터를 켜고 본인이 직접 송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오타니 선수 측에서 크게 반발을 합니다. 오타니 선수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절도의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이제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미즈하라 입장이 바뀌게 되는데요. 원래는 오타니 선수가 직접 송금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직접 송금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그런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니 선수의 계좌에서 송금이 된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 처음 인터뷰 당시에 나왔던 진술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말로 오타니 선수가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따져봤을 때 이게 6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러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또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다른 사람이 내 계좌에서 거액을 송금하는데 아까 60억 원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450만 달러. 이걸 당사자가 몰랐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오타니 선수까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타니 선수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내일에 본인의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불법 도박업자에게 내가 송금을 한 것 자체로 내가 불법 도박업자를 도운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불법 도박에 가담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MLB 사무국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따지지 않고 지금 미즈하라가 야구에 이제 베팅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출전 정지라든지 영구 제명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을 해야 될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내일 직접 이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처음으로 사실 언론과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마주하는 거란 말이죠. 핵심은 이제 연루 의혹에 관한 입장이겠죠.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타니 선수는 본인은 이제 몰랐고 결백하고 그리고 이 미즈하라가 본인의 모든 것을 사실 도맡아 했던 사람이거든요. 미국 내에서 집을 구하는 것부터 그리고 정말 은행 계좌를 트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이제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액의 자금이 송금이 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아마 주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본인이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지금 더 이상 이 리그에서도 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일 물론 가정입니다만 내일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타니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어떤 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일단은 미즈하라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즈하라가 처음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송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미즈하라에게 이를 위임해서 맡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제 정황상으로 입증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미즈하라라는 그 통역사가 통역사의 역할을 넘어서 본인의 정말 비서 내지는 가족의 입장이 돼서 그렇게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컨트롤하고 실제로 일을 이제 집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 어느 정도 본인이 그래도 선을 긋고 본인의 결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미즈하라가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는 오타니를 좀 보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죠. 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일본인이고 어쨌든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처음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오타니 선수에 대해서 선행을 이야기하는 듯한 취지로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위법한 행동이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오타니 선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다 내가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내일 오타니 선수의 좀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고 입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사안은 이제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드라마. 사실 저는 이 사안으로 좀 알게 된 드라마이긴 한데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가정통신문에 등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 드라마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투표를 해서 그 등급을 A부터 F 등급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의 학생에게는 이제 일을 뭐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뭔가 정당화하는 그러한 구조로 사실 묘사를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실 드라마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의 이제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보면 최근에 한 드라마로 인해서 이것을 사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놀이로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좀 지도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이 일부 학교로 배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왕따, 폭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가정통신문이 그렇습니다.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또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에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드라마가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와 전혀 다른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드라마의 결말을 보면요. 그렇게 학교 폭력을 자행했던 학생들이 본인의 스스로 이러한 등급제에 대해서 폐지를 하면서 본인들이 어쨌든 학교 폭력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없앤다라는 권선징악적인 그 메시지를 사실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독 역시도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 역시도 이러한 드라마로 인해서 비슷한 류의 학교 폭력이 자행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취지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19세 이상 이제 관람 가능의 등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이제 접근을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문제고요. 네. 거기서 이제 포착된 그 일부 장면들을 삼아서 이것을 마치 모방하고 따라하려는 듯한 그런 행위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네. 아까 그 가정통신문 내용에 부모님의 관심과 당부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른들, 학교나 가정이 보지 못하는 어른들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예방에 대한 정치적 홍보도 늘어난 상황이고 사회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뭐 YTN을 포함해서 언론들도 중점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좀 실태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떤 실태인가요? 이게 실태가 꼭 나아진다라고만은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학교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서 피해 응답률을 기록을 한 것인데요. 2018년에 1.3%를 기록하고 그 뒤에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을 하다가 2023년에는 1.9%입니다. 이게 실태 조사를 한 10년 동안의 기록으로 봤을 때 10년 만에 최대치고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부 차원의 여러 홍보라든지 학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사리 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통계로 일으키고요. 이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피해를 아예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7.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외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걸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도움을 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해결이 될 것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벽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대학 진학 그리고 이후에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게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
법원이 결정을 해서 6호, 7호, 8호 처분을 내렸을 때 그게 기존에는 졸업 후에 2년 동안 원래 그 기록이 보존이 되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이라는 기간으로 늘린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때 내가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내가 대학에 진학할 때는 물론이고 대학을 만약에 4년 안에 졸업을 한다면 취업을 할 때까지도 사실은 그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졸업 후에 4년 동안 이러한 기록이 보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사건 보실 텐데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다음 뉴스도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 여장을 한 채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붙잡혔는데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요. 남성이 짧은 미니스커트와 그리고 이제 단발머리 가발까지 저렇게 쓰고 들어가서 한 10분가량 머물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관찰을 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철저하게 본인이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위장도 했고요. 일단은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범 체포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여성들이 소리를 질렀고 해당 수영장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저렇게 바로 이제 제압을 해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남성 어떤 혐의를 받게 되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요새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입니다. 내가 어떤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탈의실이라든지 가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훔쳐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고요. 경찰은 혹시나 이 불법 촬영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남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해서 만약에 불법 촬영 혐의가 있다면 그것까지 더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여러저런 법리적인 쟁점 따져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재판에는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고 3일 뒤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부실한 준비로 도마에 올랐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 전 장관과 이 장관 등 5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잼버리 대회 당시 무대 설치 공사에서 근로자 추락 방지 장치 미비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청약 제도가 한층 완화됐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1억 6천만 원까지 확대됐고 자녀가 2명이어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바뀐 청약 제도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결혼하면서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이 일부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선 특별공급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이 빠졌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했어도 다른 배우자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공공주택 특공 신청 시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결혼에 따른 페널티를 없애는 것뿐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통장 보유 기간만 인정됐는데 이젠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이 청약 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 보유했다면 기존에는 한 명 점수인 7점만 인정받았는데 이제 10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 공급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특공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생아 가구 유형이 추가된 겁니다. 혼인 여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3명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었던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도 2자녀 가구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쉬워졌기 때문에 출산율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뀐 청약제도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러시아 공연장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 북서부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차별 테러의 사망자가 24일 오후 기준으로 13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 보건당국은 최소 180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4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발생 직후 이슬람 국가는 이 조직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IS는 테러 당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를 저지른 피의자 4명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얼굴에 심한 구타 흔적이 역력했는데 소셜미디어에선 이들을 잔혹하게 고문했던 모습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4명의 테러범들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부은 얼굴에 눈은 찢겨 있고 귀는 붕대로 두텁게 감겨 있습니다. 병원에서 옮겨져 온 가장 어린 19살의 테러범은 계속 눈을 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2달간 구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Избрать обвиняемого Мирзоева Далерджона Баротовича меру пресечения в виде заключения под стражу, принять срок содержания его под стражей на 1 месяц, 28 суток, то есть до 22 мая 2024 года. 4명 중 3명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가운데 1명은 돈 때문에 테러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За сколько денег? Где-то $500,000. $500,000 чего? $500,000 рублей. От кого получал? Еще не получал, половину получал. 러시아 소셜미디어에는 러시아군이 망치와 전기 충격기 등으로 잔혹하게 고문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성고문까지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배우설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문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이번 테러의 희생자들이 공연장 비상구가 잠겨 제때 탈출하지 못하면서 총격보다는 연기를 마셔 더 많이 숨졌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전담 통역사였던 미즈하라 이페이의 도박절도 파문과 관련해서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오타니는 통역사가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해고되는 과정에서 본인 역시 불법 도박 연루 의혹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미즈하라는 애초 오타니가 자신의 도박빚 450만 달러를 갚아주려고 도박업자에게 직접 송금했다고 언론에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해 의혹을 키웠습니다. 만약 미즈하라가 야구 경기에도 베팅하고 오타니가 이를 알았다면 오타니는 출전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프로야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개막전 패전 투수가 된 류현진은 예방주사를 맞았다면서 주중 홈경기 등판에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SSG와 롯데의 경기 온라인 생중계가 막판 추격전 도중 끊기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KBO 리그 개막전에 선발로 나선 류현진. 하지만 현미경 제구가 흔들리며 3과 3분의 2이닝 5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류현진은 경기 뒤 예방주사를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하겠다면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류현진은 이번 주 금요일 대전 홈 개막전에서 KT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이자 통산 99승 도전에 나섭니다. 겨울 동안 야구를 기다린 팬들의 열정에 개막전 5개 구장, 일요일에는 수도권 3개 구장이 매진됐습니다. 이틀 동안 18만 3천여 명이 현장에서 야구를 즐겼습니다. 올 시즌 정말 저희 선수들 열심히 준비했고 또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피치클락 우등생은 2경기에서 한 번도 위반하지 않은 KT였습니다. 반면 롯데가 30번으로 위반이 가장 많았고 SSG는 24번 위반했습니다. 시범 운영이지만 취지에 충실한 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봇 심판 ABS의 투구 추적 성공률은 99.8%로 집계됐는데 그물이 흔들렸거나 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티빙의 방송 사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롯데가 아웃 카운트를 하나 남겨두고 무려 6점을 따라잡은 9회 초. 긴장감이 최고로 달한 순간 티빙은 갑자기 중계를 중단하며 종료된 경기라는 문구를 띄웠습니다. 이후 티빙은 송출 시스템 조작 실수였다며 사과했지만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 시대를 연 티빙의 연이은 사고에 야구 팬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24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발생한 황대헌의 반칙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빙상연맹은 지난 16일과 17일 진행된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남자 1500m 결승과 1000m 결승에서 발생한 박지원과 황대헌의 충돌과 관련해 조사를 펼쳤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연맹은 쇼트트랙의 특성상 선수 간의 충돌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이며 이번 충돌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주말 동안 이어졌던 고온 현상도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폭설이 예고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의 많게는 2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의 눈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대전도 4도, 전주와 대구는 6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3도, 광주 14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